안녕하세요. 오늘 만날 분은 과학 인싸가 아니라 그냥 인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분들 중에 가장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제목도 남다릅니다. 뇌는 춤추고 싶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싸랑 여러분. 사실 모든 인싸가 처음부터 인싸였던 건 아니고요. 네, 아싸도 인싸가 됐다가 아싸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싸랑 아싸랑 네, 이름이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뇌과학 박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이고요. 현재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처럼 세상 인싸이신 분이 처음부터 인싸이신 분은 없다고 하니까 저 한 10년 넘게 아싸였을걸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회관계를 PC통신을 배우고 네. 정말 학교 안 가고 혼자서 홈스쿨링하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 전형적인 아싸였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언제까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네네.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 인싸로 제 바뀌신 생각에는 거예요? 9년 동안 홈스쿨링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초중고 시절에 또 얼마나 애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시절에 혼자서 보낸 바람에 쌓아놓은 말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못한 게 지금 계속 다 쓰고 있는. 다시 조용해져야죠. 상상이 안 가는데 먼저 박사님 뇌과학을 연구하셨잖아요. 뇌과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연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회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려워요. 오히려 영어로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Cognitive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머리에서 프로세싱을 하는가, 뇌에서 프로세싱을 하는가. Neuroscience는 이제 신경과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딱 저를 처음 봤어요. 저 사람이 인싸 맞아?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 뭘 보고 알았어요? 그냥 얼굴 표정,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쵸. 저 사람은 방송쟁이에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정보를 얻은 소스가 다 저를 보고 잠깐 동안의 느낌으로 안 거잖아요. 네네. 자, 이것을 우리 뇌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 연구를 한 게 사회인지신경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 분야조차 되게 인싸셔가지고 이걸 연구하신 것 같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네.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네. 완전 아싸죠. 왜냐하면 다 금발에 푸른 눈인데 너만 까만 머리, 까만 눈. 심지어 이제 그 유치원 때 애들이 야, 뭐 금발은 멋진데 까만색은 더러운 색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가고. 그러면 완전 아웃사이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독일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또 희한하게 애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게 외국물 먹었냐? 너 한국 이 동네 아니지? 막 이런 거 있죠. 네. 동네 애들의 텃세. 그쵸. 항상 이제 이사를 한 3년, 5년마다 많이 다녔는데 그럼 새 동네에 또 전학을 가면은 항상 아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쭉 아싸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생겨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아니 너는 나를 어떻게 보자마자 판단을 하니? 뭘 보고 날 아니?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는지 뭘 보고 판단하는지 그걸 연구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우주에 별이 왜 존재하고 나란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뇌과학은 이 부분을 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학문이죠. 그럼 박사님 요즘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우리 지식인이나 이런 전문가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먹고 살게 될까 이런 생존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전공자로서 어떻게 이제 미래에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지식과 전문성을 누군가랑 나누고 이 나누는 부분이 실제로 가치 있는 뭔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는 세상에서는 저는 다른 형태로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메커니즘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대학생이어야지만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유일한 지식의 그렇죠. 어떤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
그러다가 이제 책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이거 접하기도 하고 TV라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TV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강연 뭐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요즘은 유튜브,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식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러한 것도 또 변할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채널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일단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소스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변화하게 될까 그러한 것들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뇌과학자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네. 뇌과학 메타버스 딱 한 번에 연결되진 않거든요. 네, 저의 경우에는 뇌과학자로서 메타버스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석사 박사를 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였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약간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이버네틱스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도 뭐 사이버 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뭐 사이버 기술. 그게 다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물리적인 세상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 사이버 사회다라고 꿈꿨는데 사실 메타버스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또 인간을 연구하는데 내가 인간을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상 인간 또는 가상 현실, 증강 현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내가 캡처하면은 그걸 이제 가상 인간이 똑같이 보여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인터액션을 하고 연구를 해왔었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을 연구 방법론으로 일찌감치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조금 미리 고민을 많이 해봤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사이버 사회라는 말이 진짜 네. 나왔다가 되게 금방 사라졌잖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만 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트렌드와 유행의 인기가 몇십 년은 갔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 다 이루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떴다가 몰락을 했는데 네.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지금 너무 빨리 뜬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일상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3년, 5년은 걸릴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처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우리가 지금 막 와 해가지고 온갖 신문 미디어에 났지만 이걸 실제로 삶 속에서 사용하고 느끼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 개발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약간 모호한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냥 다음 단계 인터넷이다. 넥스트 레벨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유선 인터넷으로, 랜선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요 다음 단계예요.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거를 알고리즘이 직접 알 수 있게 글래스를 끼거나 헤드셋을 쓰고 그러면은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공간을 이용하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눈에 보여지는 건 글래스나 헤드셋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쳐요. 내가 손, 발을 움직일 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랑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뇌과학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녹화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이거 그냥 무편집본으로 쭉 올려도 전혀 막힘이 없고 아니에요. 쉼이 없다는. 그 중간에 또 편집이 들어가면 더 멋있겠죠.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매끄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행을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마침 이제 박사님 관련돼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다가 댓글 중에 하나에 정말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듯 이라는 댓글을 봤어요. 네네. 찐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사실 사이언스 슬램이라는 대회에서도 우승하셨다고 들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벌써. 독일에서는 2014년도였는데 이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약간 케이팝 스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연대회. 네네. 보통 젊은 과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나오고요. 과학적인 연구나 내가 실제로 연구했던 분야를 재밌고
사람들이 배움을 가져갈 수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10분 동안 무대 위에서. 와, 짧다. 그러면은 수백 명의 관객이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뭐 과학 경연을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 몇 주마다 이 강연 대회가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그 도시에 1등끼리 붙고 지역 예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하면은 1년 내내 수십 차례 열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도시 그러니까 모든 도시 총합해서 독일 동서남북에서 2명씩 최종 그 경연자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1년에 한 번 1등을 뽑아요. 근데 그 1등이 저는 박사님이셨던 거예요? 남부 대표로 나갔었고 네. 그다음에 되게 운 좋게 2014년도에 1등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런 행운들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걸 잘 살린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중적인 과학자 경연 대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운 되게 부분인 것 같아요. 독일스럽지 않아요? 주말 저녁에 금요일에 극장에 가가지고 이게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서로 싸우는 그 경연 대회를 본다. 또 나름 재미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이 대중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나 봐요, 독일은.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어. 인싸랑 출연자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네. 싸움 붙여보는 거. 이게 서로 친한 사람끼리는 되거든요. 그쵸. 티키타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장대익 교수님 이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다가 네. 스사파 있었어요. 스트리트 사이언스 파이터. 봤어요. 임영현 박사님, 김상욱 교수님, 네네. 저 장대익 교수님 붙어가지고 메타버스는 개소리다. 아니다. 메타버스는 미래다. 막 이렇게 이거가지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뭐 나중에 지구가 멸망하면은 뭘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는 모습 이런 것도 재밌죠. 네네.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볼까요? 네. 좋죠. 그러면 또 어떻게 출연 가능하신가요? 네, 만들어 보세요. 거절을 못 하시는 세포가 네. 있다는 게 갑자기 또 싫어 세포. 네, 없습니다. 휴, 다행이다. 네. 근데 또 더 되게 신선했던 거는 뇌하고 춤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찌질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춤을 되게 좋아해서 10년 정도 스윙 댄스를 배우고 추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네. 강사까지요? 지금은 잘 못 추긴 하는데 오랫동안 안 춰서. 근데 이제 춤추는 걸 되게 아내가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춤추는 거 딴 여자 손잡는 거 싫다. 정말 싫다. 근데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오겠다. 내가 가르쳐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괜찮지 않냐. 그래도 안 좋아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찌질하냐면 제 박사 논문에 들어간 연구를 살사 댄서랑 탱고 댄서랑 스윙 댄서를 데리고 춤으로 마지막 논문을 썼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박사 논문을 못 쓰게 하진 않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뇌는 춤추고 싶다. 사실 영어 원제목은 Dancing is the best medicine. 춤이 최고의 뭐 보약이다, 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까지 썼는데 제가 춤을 좋아하니까 이 책의 서문에는 춤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를 아내가 읽고 알아서 평생 같이 춤을 추고 싶다 이랬는데 책을 안 읽었어요, 아내가. 싫다. 끝까지. 아직 결국 실패했지만 그래서 춤은 끊었습니다. 아예 끊으셨어요? 지금 끊었죠. 그럼 혹시 음악도 끊으셨어요? 디제잉 하셨었잖아요. 디제잉은 안 하고 있죠. 디제잉은 안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음악을 듣거나 뭐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죠. 그 디제잉 하셨던 것도 되게 색다른 그런 이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제잉하고 춤은 또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음악을 갖고 오는 거죠. 춤추게 하고 싶으니까. 무슨 음악을 주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사람들이 춤추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베토벤의 운명이 나오는 거야. 빠바바밤 그러면 이게 얼음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하자는 거지? 나 춤추려 하는데 베토벤의 운명을 추고 근데 빠바바밤 하고서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이게 비트가 들어가면 애들이 오 신박한데 이러면서 막 잠깐 얼음이 됐다가 더 신나서 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발디 막 베토벤 이런 걸 믹스한 그 클럽 음악도 틀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또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해외 석학 중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과학자들 중에 이게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어서 춤추거나 뭐 디제잉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선배 교수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 큰 뇌과학자들의 전 세계 학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디제잉 나이트, 춤추는 나이트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장대익 선생님 사무실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기타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네. 거기도 끼가 많으시죠. 거기도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아, 또 이렇게 다 음악에도 또 조예가 깊으시네요, 다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사님께서 연구소에도 계셨고 그리고 대기업에도 계셨고 최근에는 연구소를 아예 설립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한 내용소 Curious Brain Lab이라고 이렇게 1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많은 직원을 이렇게 두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을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들고 뇌과학에 대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싶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만들었고 결국은 사람들이 많은 걸 궁금해야 새로운 지식을 또 알게 되고 알고 싶어 하니까 되게 중요한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연구소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박사님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저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인들과 함께 일종의 지식 커뮤니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NFT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 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은 되게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또 요게 질문이 연결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어요. 10년 뒤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죽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 있어라. 너무 그런가요? 아니 요즘 진짜 너무 이렇게 풀로 달리고 있어서 내가 10년 후에도 건강하겠죠. 왜냐면 건강해야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10년 중요합니다. 뒤에도 건강해야 말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10년 뒤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는 존재에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뭐가 돼야 되지? 나는 왜 남과 다를까? 근데 생각보다 나라는 존재는 늘 똑같지가 않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 다른 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와 소통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나의 에고가 존재한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존재는 수없이 많은 내가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소통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통해서 배울 수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믿는 거랑 실제로 우리의 뇌가 어떠한 존재인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뇌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집에서도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내가 가끔 귀에서 피 나올 것 같다고 제발 나가서 유튜브를 하든지 라이브를 하든지 방송을 좀 하고 오라고. 그리고 요즘은 좀 더블 트리플로 힘들어하는데 아들들도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네.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